전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딸아이가 제 뺨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길로 딸과의 인연을 끊고 7살 연상인 지금의 남자와 뜨거운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제가 정말 그렇게 죽을 죄를 지은 걸까요? 이 모든 이야기는 불과 6개월 전 제 인생이 축축한 빨랫감처럼 무겁고 차갑기만 했던 그 시절부터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처럼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사람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박서현, 올해 나이 58입니다. 10년 전 남편의 외도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후로 제 인생에는 여자라는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저 딸아이의 엄마로, 그리고 동네 작은 세탁소의 주인으로만 존재했죠. 제 하루는 언제나 새벽 4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어둠이 잘 가시지 않은 골목길을 걸어 세탁소 문을 열 때마다 코를 찌르는 세제 냄새와 축축한 공기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건 제 인생의 냄새와도 같았어요. 남들의 얼룩진 옷을 받아 밤새 돌리고 다리고 포장해서 돌려주는 일. 정작 제 삶의 얼룩은 그 누구도 빨아주지 않았는데 말이죠. 세탁기는 쉴 새 없이 돌아갔지만 제 삶은 10년째 그 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거대한 드럼 세탁기 안에서 엉키고 뒤엉켜 돌아가는 빨랫감들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으면 꼭 제 인생을 보는 것 같아 가슴이 답답해지곤 했습니다. 남편이라는 작자는 이혼 후에도 몇 번이고 찾아와 돈을 요구했고, 그때마다 저는 딸아이에게 해가 될까봐 쌈짓돈을 쥐어주며 돌려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하나뿐인 딸아이는 서울에서 번듯한 직장을 다닌다는 핑계로 1년에 한두 번 얼굴 보기도 힘들었습니다. 전화라도 하면 늘 엄마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라는 말뿐이었죠. 네, 알아요. 자식도 자기 인생이 있으니 바쁘겠죠. 하지만 그게 얼마나 서운하고 외로운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텅 빈 세탁소에 홀로 앉아 식은 밥을 물에 말아 넘길 때, 창밖으로 다른 가족들이 웃으며 지나가는 모습을 볼 때, 저는 제가 이 세상에 완전히 혼자 버려진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면 그 외로움은 더욱 커졌습니다. 작은 원룸에 돌아와 불을 켜도 그 냉랭한 공기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TV 소리라도 없으면 숨이 막힐 것 같아 아무 채널이나 틀어놓고 소파에 웅크려 잠이 들곤 했습니다. 침대는 너무 넓고 공허해서 도저히 혼자 누울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하루하루 저는 여자로서의 삶이 완전히 끝났다고, 이대로 남의 옷이나 빨다가 조용히 늙어 죽는 것이 제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여느 때와 같이 멍하니 세탁기를 바라보고 있는데 딸랑하는 소리와 함께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분이 들어오셨어요. 처음 뵙는 얼굴이었습니다. 나이는 60대 중반쯤 되어 보였는데 허리를 꼿꼿이 세운 자세나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에서 기품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손에는 곱게 접은 캐시미어 스웨터가 들려 있었죠. 이거 드라이클리닝 좀 부탁합니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무심코 스웨터를 받아들다 저도 모르게 제 손을 움츠렸습니다. 오랜 세탁일로 거칠어지고 갈라진 제 손이 부끄러웠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제 손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 손을 잠시 바라보시더니 아주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손이 많이 상하셨네요.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지난 10년간, 아니 평생을 통틀어 그 누구도 제 손을 보고 그런 말을 해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남편은 제 손이 보기 흉하다며 타박하기 일쑤였고, 딸아이는 제 손을 제대로 쳐다본 적도 없었죠. 그런데 생전 처음 보는 남자가 제 삶의 고단함이 고스란히 새겨진 이 손을 보고 위로의 말을 건넨 것입니다. 저는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저 여기 맡겨주시면 제가 잘 처리해 놓겠습니다.
겨우 목소리를 쥐어짜 내뱉었습니다. 그분은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가게를 둘러보시더니 삐걱거리는 선반을 가리키며 물으셨어요. 저 선반 많이 낡았네요. 불편하지 않으세요? 아, 네, 괜찮습니다. 제가 나중에 고치면 됩니다.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세제통을 올려놓을 때마다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삐걱거렸지만 사람을 불러 고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분은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스웨터를 맡기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저는 그분의 목소리와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많이 상하셨네요. 그 한마디가 닳고 다른 제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킨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그분이 다시 세탁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공구 상자를 들고서요. 지나가는 길에 들렀습니다. 저 선반 제가 좀 봐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는 괜찮다고 폐를 끼칠 수 없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그분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결국 저는 그분이 선반을 고치시는 모습을 멍하니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셔츠 소매를 걷어붙이자 드러난 팔뚝은 나이에 비해 단단해 보였습니다. 능숙한 손길로 삐걱거리던 선반을 튼튼하게 고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상하게도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선반은 거짓말처럼 튼튼해졌습니다. 이제 무거운 것을 올려도 끄떡없을 겁니다. 땀을 닦으며 웃는 그의 얼굴을 보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뭐라고 감사를 드려야 할지. 제가 커피라도 한 잔 대접하고 싶은데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제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 사람을 이대로 보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순간 저는 제 잿더미 같던 인생이 아주 조금씩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렇게 선반을 고쳐주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혹시라도 그분이 오셨을 때 어질러진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이상하게도 마음이 그랬습니다. 7시가 조금 넘은 시각 딸랑하는 익숙한 소리와 함께 최진우 씨가 들어오셨습니다. 어제와 같은 단정한 옷차림 그리고 부드러운 미소였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아, 네. 좋은 아침이에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평소처럼 식빵 하나를 주문하셨고 저는 어제 고쳐주신 선반에 가지런히 놓여있던 빵 봉투를 꺼내 그에게 건넸습니다. 봉투를 건네는 짧은 순간 우리의 손끝이 스쳤습니다.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어제 그가 제 손을 보고 했던 말이 떠올라 저도 모르게 손을 움츠렸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셨는지 진우 씨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선반은 괜찮습니까? 내 덕분에 아주 튼튼해졌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그는 평소처럼 계산을 하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가게 문을 나서기 전 잠시 멈춰 서서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혹시 오늘 오후에 커피 한 잔 할 시간 괜찮으시겠습니까? 어제는 제가 신세만 지고 간 것 같아서요. 심장이 다시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어제는 가게 안에서 얼떨결에 마셨지만 밖에서 따로 만나자는 제안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래도 되는 걸까? 남편이 떠난 지 10년 단 한 번도 다른 남자와 단둘이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제 망설임을 읽었는지 진우 씨가 서둘러 덧붙였습니다. 아, 물론 부담스러우시면 거절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괜한 말씀을 드렸나 보네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모르게 큰 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그의 실망한 듯한 표정을 보자 이대로 그를 보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좋아요. 시간 괜찮아요. 그럼 오후에 뵐까요? 그럼 3시쯤 가게 앞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가게를 나서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약속을 한 거지? 58살에 처음 보는 남자와 커피 약속이라니.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보다는 설렘이 더 컸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거울을 몇 번이나 들여다봤는지 모릅니다. 평소에는 신경도 쓰지 않던 머리를 매만지고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옅은 색 립스틱을 꺼내 바르기까지 했습니다. 제 자신이 낯설면서도 이런 기분을 느끼는 것이 싫지 않았습니다. 약속 시간이 되자 진우 씨가 가게 앞에 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근처 작은 카페로 향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아 커피를 주문하고 나니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커피 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세탁소 일은 많이 힘드시죠?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진우 씨였습니다. 내 몸이야 힘들지만 익숙해졌어요. 그냥 마음이 좀 힘들 때가 많죠. 저도 그렇습니다. 공방에서 혼자 나무를 깎고 있으면 세상에 저 혼자만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의 말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5년 동안 어떻게 지내왔는지, 밤이 되면 얼마나 공허한지 담담하게 말하는 그의 모습에서 깊은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저 역시 남편이 떠난 후 10년간 겪었던 감정들이었으니까요. 가끔은 말할 상대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진우 씨는 저를 지그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오늘 서연 씨와 이렇게 마주 앉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지난 몇 년간의 외로움이 조금은 씻겨나가는 기분입니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고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1시간 넘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가 왜 건축가를 그만두고 가구 공방을 시작했는지, 저는 왜 그토록 세탁소 일을 놓지 못하고 있는지. 깊은 이야기들이 오갔고 우리는 서로가 생각보다 훨씬 더 닮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저는 아주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남자라면 나의 이 지독한 외로움을 조금은 이해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작은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외로움이라는 건요, 혼자 있을 때보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 하나 없을 때 더 사무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10년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공허함을 채워주지는 못했거든요. 하지만 그날 진우 씨와의 커피 한 잔은 제 얼어붙었던 마음에 작은 온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무언가가 아니라 그저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고개를 끄덕여주는 단 한 사람이 아닐까요? 그렇게 가게로 돌아오는 길 진우 씨가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제 공방에 한번 와보시지 않겠습니까? 서연 씨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의 공간은 어떤 곳일까? 그곳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제 삶은 또 어떻게 변하게 될까? 저는 두려우면서도 이상하게 그곳이 궁금해졌습니다. 진우 씨의 공방은 제 세탁소에서 차로 10분 정도 떨어진 한적한 주택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용기를 내어 그의 초대에 응했습니다. 공방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깊고 향긋한 나무 냄새에 온몸이 감싸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냄새는 10년간 제 코를 마비시켰던 독한 세제 냄새와는 전혀 다른 살아있는 것들의 향기였습니다. 공방 내부는 생각보다 넓고 정갈했습니다. 한쪽 벽에는 각종 연장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고 다른 쪽에는 주인을 기다리는 낡은 가구들이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작업대 위에는 이제 막 새로운 생명을 얻기 시작한 오래된 의자가 놓여 있었죠. 어서 오세요, 서연 씨. 누추하지만 제 일터입니다.
작업복 차림의 진우 씨가 저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평소의 단정한 모습과는 또 다른 일하는 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땀방울이 맺힌 그의 이마와 톱밥이 묻은 그의 손에서 저는 이상하게도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멋진 공간이네요. 이 나무 냄새가 정말 좋아요. 그렇죠. 저도 이 냄새 때문에 이 일을 놓지 못합니다. 그는 제게 공방을 천천히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수십 년은 좋게 넘어 보이는 낡은 서랍장, 다리가 부러진 채 기대어 서 있는 오래된 식탁칠이, 벗겨진 흔들의자. 세상의 눈으로 보면 버려져야 할 것들이었지만 그의 공간 안에서는 모두 소중한 보물처럼 보였습니다. 이것들이 다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는 건가요? 네, 대부분 사람들이 버리려던 것을 제가 가져오거나 오래된 물건을 고쳐달라고 맡긴 것들입니다. 그는 낡은 서랍장의 표면을 부드럽게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쉽게 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조금만 손보면 다시 몇십 년은 거뜬히 쓸 수 있는데 말이죠. 상처나고 낡았다고 해서 그 가치가 사라지는 건 아닌데. 마치 사람처럼요. 마지막 말은 마치 저에게 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고 딸에게 무시당하고 세상 속에서 낡고 상처 입은 채로 살아온 저에게 그의 말은 그 어떤 위로보다 더 깊게 와닿았습니다.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랍장을 어루만지는 그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투박했지만 그 손길에는 생명을 불어넣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서현 씨에게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는 작업대 위에 놓인 작은 나무 상자를 제게 건넸습니다.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그 안에는 섬세하게 조각된 나무 비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아내가 살아있을 때 만들어주기로 약속했던 겁니다. 결국 완성된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지만요. 그의 목소리가 조금 잠겨 있었습니다. 아내를 보내고 한동안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 비녀를 완성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약속을 지키고 싶어서요. 이걸 완성하고 나서야 비로소 아내를 제대로 보내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비녀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슬픔과 사랑 그리고 그리움이 나무결 하나하나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왜 이걸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서현 씨도 무언가 놓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마음속에만 담아두면 병이 됩니다. 때로는 이렇게 싱그로 만들어내거나 누군가에게 털어놓아야만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거든요. 그는 제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10년간 남편에 대한 원망과 딸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한 연민을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고 살아온 저를 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용기가 없어요. 제가 용기가 되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가 제게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제 스쳤던 손끝과는 다른 온전한 접촉이었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습니다. 제 거칠고 차가운 손을 부드럽게 감싸는 그 온기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제 손을 이렇게 잡아주었습니다. 서현 씨의 상처도 이 낡은 가구들처럼 아름답게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제가 곁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그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공방 안은 고요했고 오직 향긋한 나무 냄새와 우리의 맞잡은 손에서 전해져오는 온기만이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잊고 살았던 감정이 제 안에서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죄책감도 두려움도 아닌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라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그의 손을 잡은 것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폭풍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진우 씨의 공방에서 그의 손을 잡고 돌아온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맞잡았던 손의 온기가 제가 곁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던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가 계속해서 귓가와 손끝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웅크려 누워 제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평생 고생만 해서 마디가 굵어지고 거칠어진 볼품없는 손. 하지만 그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었던 그의 손길을 떠올리자 제 손이 더 이상 부끄럽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우리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매일 오후에 만났습니다. 그는 세탁소 일이 한가해지는 시간에 맞춰 찾아왔고 우리는 함께 강변을 걷거나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대화는 언제나 편안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저는 제 과거를 조금씩 더 꺼내놓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서랍장을 열어 먼지 쌓인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듯 우리는 서로의 마음속 상처들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한동안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웠어요. 어느 날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든 강변 벤치에 앉아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를 보내고 나서 제 세상도 끝났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진우 씨는 강물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조금 다른 생각이 듭니다. 끝이 아니라 어쩌면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 그가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노을빛을 받아 유난히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제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진우 씨를 만나고 나서 죽어있던 것 같던 제 마음에 작은 싹이 트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용기를 내어 진심을 고백했습니다. 제 말을 들은 진우 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다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진 그의 온기였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그저 서로의 손을 잡고 노을이 지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우리 둘만 존재하는 것 같은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진우 씨가 저를 원룸 앞에 바래다 주었을 때였습니다. 그가 잠시 망설이더니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 씨. 네, 제가 혹시 선을 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의 목소리가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저 역시 긴장된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연 씨를 한번 안아봐도 되겠습니까?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퐁. 그 단어가 주는 무게감은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단순한 손잡음과는 차원이 다른 더 깊고 내밀한 교감의 시작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팔을 벌려 저를 안았습니다. 그의 품은 넓고 단단했습니다. 그의 심장 소리가 제 귓가에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쿵쿵쿵. 제 심장도 그에 맞춰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품이었습니다. 잊고 있던, 아니 잊었다고 생각했던 감각들이 온몸에서 깨어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의 몸에서 나는 옅은 나무 냄새와 그의 천이 제 온몸을 감쌌습니다. 얼마나 그러고 있었을까요? 그가 천천히 저를 놓아주었습니다. 우리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간절했습니다. 서연 씨, 그가 다시 한번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하고 그리고 조금은 서툰 입맞춤이었습니다. 마치 깨지기 쉬운 보물을 다루듯 아주 조심스러운 손길이었습니다. 10년 만의 입맞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고 딸에게 외면당하며 여자로서의 제 삶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여자였습니다. 그의 입맞춤이 제게 그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입술이 떨어지고 우리는 서로의 이마를 맞댄 채 한참을 써 있었습니다. 숨소리마저 조심스러운 성스러운 시간 같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연 씨. 그가 속삭였습니다. 제가 더 고마워요. 제 목소리는 눈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를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온기를, 이 감정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용기를 내어 그에게 말했습니다. 저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차라도 한 잔 하고 가시겠어요? 그 말 한마디가 제 남은 인생을 얼마나 뜨겁게 불태우게 될지 그때에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제 작은 원룸으로 들어선 진우 씨는 조금 긴장한 듯 보였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10년 넘게 다른 이성에게 자신의 공간을 열어준 적 없던 저나 5년 넘게 다른 여성의 공간에 들어가 본 적 없던 그나 우리 둘 모두에게 이 순간은 너무나 낯설고 새로운 경험이었으니까요. 앉으세요. 제가 금방 차를 내올게요. 저는 일부러 더 부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어색한 공기를 어떻게든 깨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주방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작은 공간에서 컵을 꺼내고 물을 끓이는 동안 등 뒤에서 느껴지는 그의 시선에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는 것 같았습니다. 차를 내어 작은 탁자 앞에 마주 앉았지만 우리는 좀처럼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조금 전 문 앞에서 나눴던 그 뜨거운 입맞춤의 여운이 여전히 우리 사이를 맴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이 아늑하네요.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진우 씨였습니다. 좁고 낡았죠? 아닙니다. 서연 씨의 온기가 느껴져서 좋습니다. 그의 말에 얼굴이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우리는 어색하게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은 이미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방 안에는 작은 스탠드의 불빛만이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정적 속에서 그의 시선이 제게 머물러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서연 씨, 네. 오늘 여기서 함께 밤을 보내도 되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는 듯한 아주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거절한다면 우리의 관계는 다시 어색한 친구 사이로 돌아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아닌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제 손을 잡았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진우 씨는요? 저는 제 남은 인생을 걸고 싶습니다. 그의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불안과 두려움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마주 잡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제 대답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조심스럽게 일으켜 방 한쪽에 놓인 작은 침대로 이끌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침대에 나란히 앉아 우리는 다시 한번 서로를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이 제 옷의 단추를 향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의 손길은 조금 떨리고 있었지만 아주 섬세하고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오래된 가구를 복원하듯 제 몸을 소중하게 다루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완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10년 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손은 생각보다 훨씬 더 뜨거웠습니다. 잊고 있던 모든 감각들이 한꺼번에 깨어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여자로서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 누군가에게 온전히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느낌. 그 충만함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곧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65세라는 그의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는 뜨거웠고 강렬했고 그리고 지칠 줄을 몰랐습니다.
한 번으로 끝날 줄 알았던 우리의 밤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숨을 고를 틈도 없이 그는 다시 저를 원했습니다. 진우 씨, 잠깐만요. 제가 힘겹게 말했지만 그는 땀 흘리는 제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습니다. 미안합니다. 하지만 서연 씨를 보니 도저히 멈출 수가 없어요. 그의 몸은 나이를 잊은 듯 단단했고 그의 열정은 젊은 청년의 그것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저는 그의 움직임에 몸을 맡긴 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람 대체 뭐지? 두 번째가 끝나고 저는 완전히 녹초가 되어버렸습니다. 온몸에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죠. 이대로 잠들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벽녘 어스름이 창문으로 스며들 때쯤 그의 손이 다시 제 몸을 감싸왔습니다. 진우 씨, 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제가 거의 애원하듯 말했지만 그는 미안한 듯 웃으며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한 번만 더요.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에요. 결국 그날 밤 우리는 3번이나 서로의 온기를 확인했습니다. 저는 육체적으로는 완전히 지쳐버렸지만 이상하게도 정신적으로는 난생 처음 느껴보는 충만함과 희열을 느꼈습니다. 30년의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여자로서의 완전한 만족감이었습니다. 잿더미 같던 제 삶 속에서 제 몸과 마음이 다시 뜨겁게 타오르고 있다는 것을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나이든 여자는 사랑하면 안 되나요? 욕망을 느끼면 부끄러운 건가요? 저는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하며 제 자신을 억누르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 누군가와 뜨겁게 하나가 되고 싶은 욕망은 나이와 상관없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소중한 감정이라는 것을요. 그렇게 뜨거운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아왔을 때 저는 제 옆에서 평온하게 잠든 그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꿈이 아니라면 앞으로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걸까? 이 위험하고도 달콤한 관계를 과연 우리는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뜨거운 밤이 지나고 맞이한 아침은 지난 10년간 제가 겪었던 그 어떤 아침과도 달랐습니다. 제 옆에서 들려오는 그의 고른 숨소리, 제 어깨를 감싸고 있는 그의 팔의 무게감, 그리고 방 안을 채운 우리의 천.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생생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밤새 이어진 열정의 흔적으로 온몸이 나른했지만 기분은 놀라울 만큼 상쾌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피곤해 지친 모습일 거라 생각했는데 웬걸요, 거울 속에는 지난 몇 년간 본 적 없었던 생기 넘치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양볼은 발그레하게 상기되어 있었고 눈빛은 촉촉하게 빛나고 있었죠. 서연 씨, 벌써 일어나셨어요. 잠결에 뒤척이던 진우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깨웠나요? 죄송해요. 아닙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그는 침대에 걸터앉아 저를 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자 어젯밤의 기억이 다시금 떠올라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저는 어색함을 감추려 서둘러 아침을 준비하겠다며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주방에서 토스트를 굽고 커피를 내리는 동안 등 뒤에서 느껴지는 그의 따뜻한 시선에 심장이 계속해서 두근거렸습니다. 우리는 작은 탁자에 마주 앉아 함께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어색했지만 그 어색함마저도 설레는 기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어젯밤 괜찮으셨습니까?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좋았어요. 다행입니다. 저는 제가 너무 서툴고 거칠었던 건 아닌가 걱정했습니다. 아니에요. 저야말로 너무 오랜만이라. 말끝을 흐리는 제게 그가 손을 뻗어 제 손을 부드럽게 감싸주었습니다. 서연 씨, 저는 어젯밤의 일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밤이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작은 죄책감마저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감과 동시에 현실적인 불안감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 식사를 마치고 그가 공방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되었을 때 저는 차마 그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또 만날까요?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섣불리 내뱉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만나야 할지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떠나고 난 후 저는 텅 빈 원룸에 홀로 남았습니다. 방 안에는 여전히 그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마셨던 커피잔, 그가 앉았던 의자, 그리고 침대 위에 남은 그의 천까지. 저는 침대에 걸터 앉아 지난밤 그가 누웠던 자리를 손으로 쓸어보았습니다. 행복했지만 동시에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이 행복이 한순간의 꿈처럼 사라져버릴까봐, 그리고 이 관계가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될까봐요. 특히 딸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다른 남자를, 그것도 하룻밤을 함께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딸아이는 과연 저를 이해해 줄까요? 엄마 창피하지도 않아요. 라며 격렬의 눈빛을 보내지는 않을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진우 씨의 비밀스러운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로 평일 저녁 제가 세탁소 문을 닫은 후에 만났습니다. 때로는 그의 공방에서, 때로는 제 원룸에서요. 남들의 눈을 피해 만나야 한다는 사실이 때로는 서글펐지만 그 비밀스러움이 오히려 우리의 관계를 더욱 애틋하고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우리는 마치 세상에 우리 둘만 존재하는 것처럼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지칠 줄 몰랐고 저는 그의 품 안에서 10년간 잊고 살았던 여자로서의 기쁨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제 몸은 거짓말처럼 반응했고 제 마음은 사랑으로 충만해졌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 뒤에는 언제나 불안감이 그림자처럼 따라왔습니다. 그와 함께 있을 때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행복했지만 헤어지고 다시 혼자가 되면 어김없이 현실의 벽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세탁소에서 일하다가도 문득 그의 생각에 잠겨 실수를 하기도 했고, 딸아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오면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리기도 했습니다. 엄마,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어? 목소리가 좀 다른 것 같네.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거짓말을 할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이 행복을 지키고 싶었지만 동시에 이 관계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는 제게 미래에 대한 어떤 약속도 하지 않았고 저 역시 그에게 어떤 것도 요구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현재의 감정에 충실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우 씨가 제게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저와 함께 짧은 여행을 떠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으로요. 여행. 단둘이서 하룻밤을 밖에서 보낸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망설였지만 결국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불안한 관계 속에서도 그와 함께하는 시간을 단 하루라도 더 갖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 짧은 여행이 우리의 관계를 새로운 국면으로 이끌게 될 줄은, 그리고 예상치 못한 비극의 서막이 될 줄은 말입니다. 진우 씨와의 주말 여행을 약속하고 저는 며칠 동안 어린아이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단둘이서 낯선 곳으로 떠난다는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죠. 10년 넘게 입어보지 않았던 원피스를 꺼내 입어보기도 하고 어떤 음식을 준비해 갈지 고민하며 장을 보기도 했습니다. 제 자신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행을 떠나기 바로 전날 밤 제 휴대폰이 차갑게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다름 아닌 전 남편의 동생, 즉 전 시동생이었습니다.
10년간 단 한 번도 연락한 적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보세요? 형수님, 저예요. 철민이에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네, 도련님, 오랜만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형이 오늘 새벽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전 남편의 죽음. 언젠가는 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갑작스러울 줄은 몰랐습니다. 비록 그가 제게 깊은 상처를 주고 떠났지만 30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제 젊은 날의 전부였고 제 딸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네, 그게 왜 갑자기... 간영화 말기였는데 가족들한테는 숨기고 있었나 봐요. 혼자 살던 원룸에서 발견됐는데 이미 늦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화기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원망과 미움, 그리고 그 밑바닥에 남아있던 아주 작은 연민의 감정이 뒤섞여 제 마음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형수님, 그래도 마지막 가시는 길인데 얼굴이라도 한번 비춰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도 염치가 없지만 그래도 조카 얼굴은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뿐인 딸, 아버지를 잃은 제 딸을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딸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의 부고 소식을 전하자 수화기 너머로 딸아이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무리 무심하고 이기적인 딸이라도 아빠의 죽음 앞에서는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겠죠. 저는 진우 씨에게 전화를 걸어 여행을 갈 수 없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 생겼음을 직감했는지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알겠습니다. 몸 잘 챙기세요, 서현 씨. 라고만 말해주었습니다. 그의 배려가 너무나 고마웠지만 동시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딸아이와 함께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영정 사진 앞에 서니 비로소 그의 죽음이 실감났습니다. 사진 속 그는 제가 처음 만났던 그 시절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니 좋았던 기억과 아팠던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와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조문객들이 오가고 낯선 친척들과 어색한 인사를 나누는 동안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딸아이는 제 옆에서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앉아있기만 했습니다. 그런 딸을 챙기고 밀려드는 조문객들을 상대하는 것은 온전히 제 몫이었습니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새우다시피 하며 장례식장을 지켰습니다. 몸은 청은망은 무거웠지만 이게 내가 그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장례 마지막 날 발인을 앞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며칠간의 피로와 슬픔으로 지쳐있던 제게 진우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힘들지요. 그래도 식사는 거르지 마세요. 끝나면 연락 줘요. 그 짧은 문자 한 통에 저는 저도 모르게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띄었습니다.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이 잠시나마 따뜻하게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주변을 살피고 아무도 보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 그에게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마워요. 곧 끝나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어깨너머로 휴대폰 화면을 본 딸아이의 눈빛이 차갑게 변하는 것을 저는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딸아이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장례식장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저 딸이 잠시 바람이라도 쐬러 나가는 것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곧 닥쳐올 폭풍의 전조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발인이 끝나고 전 남편의 유고를 수목장에 모시고 돌아오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나니 며칠간 억지로 버티고 있던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면서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딸아이는 창밖만 바라볼 뿐 저와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딸이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잠겨있기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녹초가 되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딸아이는 저를 앉은 채로 내버려 두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잠깐 저 좀 보세요. 그 목소리에는 슬픔이 아닌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딸을 쳐다보았습니다. 왜 그래, 은정아? 많이 힘들지? 힘들죠.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당연히 힘들죠. 그런데 엄마는 아닌가 봐요.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도 당연히 힘들지. 거짓말하지 마세요. 딸아이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제가 다 봤어요. 장례식장에서 아빠 영정 사진 앞에서 다른 남자랑 문자 주고받으면서 웃고 있던 거. 제가 똑똑히 봤다고요. 순간 온몸의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아, 딸이 본 것이었습니다. 진우 씨의 문자를 보고 잠시 미소 지었던 그 찰나의 순간을. 은정아, 그건 오해야. 그냥 아는 분이 위로 문자를 보내줘서. 아는 분 엄마, 솔직하게 말하세요. 그 남자 누구예요? 딸아이는 저를 매섭게 쏘아붙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엄마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왜 대답을 못하세요? 찔리는 거 있으시죠? 그런 거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제가 모를 줄 알았어요. 요즘 엄마 이상했던 거 제가 다 눈치채고 있었어요. 얼굴에 화색이 돌고 전에는 신경도 안 쓰던 옷차림에 신경 쓰고 그게 다 그 남자 때문이었죠. 딸아이는 마치 검사처럼 저를 신문했습니다. 저는 죄인이 된 것처럼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신 마당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빠가 엄마 때문에 평생 얼마나 힘들어했는데 엄마한테는 아빠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은정과 말 조심해. 네가 뭘 안다고 그렇게 말해.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남편이 저 때문에 힘들었다니 그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그 사람 때문에 평생을 참고 살아왔는데 내가 뭘 몰라요. 아빠가 늘 말씀하셨어요. 엄마 성격 맞추기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밖으로 돌 수밖에 없었다고. 기가 막혔습니다. 전 남편이 딸에게 제 험담을 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자신의 외도를 제 탓으로 돌리면서요. 그 말 믿는 거니? 그럼 뭘 믿어요? 아빠가 돌아가시자마자 다른 남자 만나서 히히덕거리는 엄마를 믿어요. 그때였습니다. 딸아이의 손이 허공을 갈랐고 제 왼쪽 뺨의 불이 번쩍하는 것 같은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짝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텅 빈 거실을 울렸습니다. 저는 너무나 큰 충격에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내 딸이, 내 배 아파 낳은 딸이 나를 때린 것입니다. 창피한 줄 아세요, 엄마? 딸아이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아빠가 불쌍해서 어떡해요. 죽어서까지 아내한테 배신당하고. 엄마 정말 최악이에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제 뺨을 감쌌습니다. 뺨보다 더 아픈 것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제 마음이었습니다. 평생을 딸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남편의 외도도 시집살이의 고통도 지독한 가난도 다 딸을 위해 참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이제 와서 저를 배신자라며 창피하다며 손찌검까지 한 것입니다. 나가. 제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뭐라고요? 내 집에서 당장 나가. 저는 평생 처음으로 딸에게 소리쳤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히 끊어져 버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딸을 위해 제 인생을 희생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딸아이는 제 모습에 놀란 듯 잠시 주춤하더니 두고 보세요. 제가 엄마를 제대로 된 길로 돌려놓을 테니까.
라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저와 딸의 관계도 그렇게 닫혀버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서러움과 분노, 그리고 지독한 허무함이 온몸을 덮쳐왔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단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최진우 씨, 그의 따뜻한 품이, 그의 위로가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지갑과 휴대폰만 챙겨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그에게 가야 한다. 뺨을 맞은 채 엉망이 된 얼굴로 집을 뛰쳐나온 저는 마치 홀린 사람처럼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진우 씨에게 가야 한다. 눈물은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고 차창 밖 풍경은 눈물에 번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힐끔거리며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공방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시간은 밤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공방의 불은 꺼져 있었지만 2층에 있는 그의 살림집에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누구세요? 하는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문이 열렸습니다. 서현 씨, 제 모습을 본 그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엉망으로 헝클어진 머리 눈물과 분노로 얼룩진 얼굴, 그리고 빨갛게 부어오른 제 뺨.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일단 저를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누가 서현 씨를 이렇게 만든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소파에 앉히고 따뜻한 물수건을 가져와 제 뺨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손길이 닿자 꾹꾹 눌러 참았던 설움이 다시 한번 폭발했습니다. 저는 어린아이처럼 그의 품에 안겨 서럽게 울었습니다. 제 딸이 그랬어요. 울음 섞인 제 고백에 그의 몸이 순간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의 오해 딸아이가 전 남편의 거짓말을 믿고 저를 비난했던 것, 그리고 결국 제 뺨을 때리고 집을 나간 것까지. 이야기를 듣는 내내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의 침묵이 그 어떤 말보다 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저는 조금 진정할 수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이런 모습 보여서. 아닙니다.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괜찮아요, 서현 씨. 이제 다 괜찮을 겁니다. 그는 제 눈물을 닦아주며 제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연민과 분노, 그리고 저를 향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머물러도 될까요? 도저히 혼자 있을 자신이 없어요. 당연합니다. 여긴 이제 서현 씨 집이기도 합니다. 그는 저를 안아 일으켜 침실로 이끌었습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나오니 그는 제게 자신의 깨끗한 티셔츠와 바지를 건네주었습니다. 그의 옷을 입으니 그의 냄새가 저를 감싸는 것 같아 묘한 안정감이 들었습니다. 침대에 나란히 누웠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저를 자신의 품에 꼭 안고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서현 씨, 오늘 밤은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푹 자요. 내가 옆에서 지켜줄게요. 그의 따뜻한 품 안에서 저는 지난 며칠간의 긴장과 슬픔을 내려놓고 아주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제 뺨의 붓기는 조금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일어나 제 곁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일어났어요. 네.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젯밤 저는 딸에게서 도망치듯 이곳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저는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아왔어요. 정작 제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죠. 이제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딸아이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제 행복을 먼저 생각하고 싶어요. 제 말을 들은 그는 말없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잘 생각했습니다. 서연 씨는 그럴 자격이 충분해요. 그날 저는 제 원룸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딸에게 연락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진우 씨와 함께 하루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함께 아침을 만들고 그의 공방에서 낡은 가구를 손질하고 저녁에는 함께 영화를 보았습니다. 평범했지만 제게는 너무나 특별한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다시 한번 서로의 몸과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어젯밤의 위로와는 다른 온전한 사랑의 교감이었습니다. 이것은 도피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 선택이었습니다. 딸을 위해서가 아닌, 세상을 위해서가 아닌 오직 박서현 나 자신을 위한 선택. 저는 그의 품에 안겨 멈추었던 제 인생의 시계를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딸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세상이 저를 어떻게 볼지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고, 더 이상 제 행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저와 엄마의 연이 끊긴 지 한 달이 흘렀습니다. 처음 며칠은 분노와 배신감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되었다고 다른 남자와 웃고 있는 엄마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라 치가 떨렸습니다. 저는 엄마의 모든 연락을 차단했고 엄마가 사는 동네 쪽으로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 엄마 인생은 엄마 인생이지. 나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을 거야. 그렇게 수십 번, 수백 번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속에는 분노 대신 다른 감정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불편한 죄책감이었습니다. 엄마의 뺨을 때렸던 그 순간 충격과 슬픔으로 무너지던 엄마의 얼굴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제가 너무 심했던 걸까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엄마 뺨에 손을 댈 생각을 했을까요? 후회가 밀려왔지만 먼저 사과할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저는 우연히 엄마의 오랜 친구분이신 순자 이모와 마주쳤습니다. 이모는 저를 보자마자 안타까운 표정으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은정아, 너 요즘 엄마랑 연락 안 한다며 그러면 못 써. 세상에 네 엄마만큼 너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이모는 아무것도 모르세요. 내가 왜 몰라. 네 엄마가 평생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옆에서 다 봤는데. 예의 손자 이모는 저를 근처 카페로 이끌고 가 제가 전혀 몰랐던 이야기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빠 살아있을 때 네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너 정말 하나도 모르니. 밖에서는 사람 좋은 척 다 하면서 집에만 들어오면 네 엄마를 얼마나 무시하고 구박했는지. 바람 피운 거 들켰을 때도 오히려 내 엄마 탓을 하면서 큰 소리 치던 사람이었어. 거짓말이죠. 거짓말은 무슨. 네 엄마가 너 상처받을까봐 아빠에 대한 좋은 기억만 남겨주고 싶어서 평생을 입 꾹 다물고 산 거야. 이혼하고 나서도 네 아빠가 돈 달라고 찾아와서 행패 부릴 때마다 네 엄마가 그거 다 막아줬어. 너한테 피해 갈까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가 저에게 했던 말들, 엄마 성격이 유별나서 아빠가 힘들다고 했던 그 모든 말들이 거짓말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너 내 엄마가 10년간 어떻게 살았는지 알기는 해. 너 서울에서 편하게 대학 다니고 회사 다닐 때 네 엄마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세탁소에서 혼자 그 고생을 한 거야. 손이 다 갈라지고 허리가 휘도록 일하면서도 너한테는 힘들다는 내색 한 번 안 했어. 그저 네가 걱정할까 봐. 이모의 말을 듣는 내내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엄마의 고통을 너무나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겠죠. 제 눈에 엄마는 언제나 강한 사람이었고 제가 기댈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엄마가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다른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했다는 것을 저는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은정아, 엄마도 여자야. 평생을 참고 희생하며 살았어. 이제라도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해지겠다는데 네가 그걸 막으면 되겠니? 네가 그래야 할 일은 엄마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엄마의 행복을 빌어주는 거야. 이모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길가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이기적인 딸이었는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엄마의 뺨을 때렸던 제 손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곤 합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걱정된다는 명분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 제멋대로 판단하고 재단해버리는 실수를 저지르죠. 저 역시 그랬습니다. 엄마의 행복을 바란다고 말하면서 정작 엄마의 삶과 외로움에는 눈을 감아버렸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며칠 밤낮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엄마에게 가야 한다.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한다. 제가 저지른 잘못을 제 손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엄마의 세탁소 앞에 서니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저를 용서해 주실까요? 문전박대당하면 어떡하죠? 온갖 두려움이 저를 덮쳐왔지만 저는 눈을 질끈 감고 세탁소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제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딸랑하는 소리와 함께 세탁소 문을 열었을 때 저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가게 안에는 엄마와 낯선 남자 한 분이 함께 있었습니다. 두 분은 환하게 웃으며 함께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얼굴은 제가 지난 몇 년간 단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진심으로 행복해 보이는 미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순자 이모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엄마에게서 얼마나 큰 행복을 빼앗으려 했는지를요. 은정아. 저를 발견한 엄마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옆에 있던 남자분 역시 놀란 표정으로 저와 엄마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엄마, 아빠가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엄마가 나 때문에 평생 얼마나 참고 살았는지 다 들었단 말이야. 저는 울부짖었습니다. 그동안 엄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고 미웠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우는 제 등을 계속해서 토닥여 주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나서야 저는 겨우 고개를 들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 앞에 조용히 서 있던 남자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분은 저를 비난하는 눈빛이 아닌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한 따뜻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하자꾸나. 엄마는 남자분의 도움을 받아 저를 일으켜 세탁소 안쪽 작은 휴식 공간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엄마의 진짜 속마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은정아, 엄마는 정말 외로웠어. 엄마는 지난 10년간의 세월을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세탁소를 꾸려나가야 했던 고단한 밤마다 찾아오는 지독한 고독, 그리고 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애써 감춰야 했던 수많은 눈물들. 그러다 이 사람을 만났어. 처음에는 그냥 좋은 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엄마의 아픔을 알아봐 주더구나.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엄마의 거친 손을 보고 고생 많았다며 위로해준 첫 번째 사람이었어. 엄마는 옆에 앉은 남자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네가 걱정하는 거 엄마도 알아. 하지만 은정아,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엄마처럼 외롭고 아팠던 사람이야. 그래서 서로에게 더 큰 위로가 되어줄 수 있었던 거야. 저는 아무 말 없이 두 분의 맞잡은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손 모두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젊은 연인의 손보다도 더 따뜻하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남자분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너무 큰 결례를 범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자 그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정중하게 맞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따님께서 어머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평생을 걸고 어머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약속에 저는 또다시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후회와 죄책감의 눈물이 아닌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엄마와 그리고 엄마의 새로운 사람과 함께 아주 오랜만에 따뜻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사랑의 형태는 다양하며 내 기준과 생각만으로 다른 사람의 행복을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엄마의 뺨에 남았던 붉은 상처는 이제 우리 가족 모두의 마음에 남은 더 깊은 사랑과 이해의 흔적이 되었습니다. 그날의 눈물 젖은 화해 이후 저와 엄마 그리고 최진우 아저씨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저씨라고 부르는 것조차 어색했지만 엄마의 행복한 얼굴을 볼 때마다 그리고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시는 아저씨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의 벽은 조금씩 허물어져 갔습니다. 주말이면 저는 일부러 세탁소에 들러 엄마와 아저씨의 일을 돕곤 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땀 흘리며 일하는 세탁소는 더 이상 외롭고 쓸쓸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아저씨의 유머러스한 농담과 엄마의 환한 웃음소리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고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은 평화로워졌습니다. 아저씨는 정말 좋은 분이셨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행동 하나하나에서 엄마를 위하는 깊은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무거운 세제통을 번쩍 들어 옮겨주시는 것은 물론 틈틈이 엄마의 어깨를 주물러 주시고 식사 때면 엄마가 좋아하는 반찬을 슬며시 앞으로 밀어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던 자리에서 아저씨가 제게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은정아 혹시 괜찮다면 이제 나를 아버님이라고 불러주지 않겠니? 순간 숟가락을 든 손이 멈칫했습니다. 아버님, 아빠가 돌아가신 후 제게 아빠는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누군가를 그 자리에 받아들이는 것이 솔직히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읽었는지 엄마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정아 부담 갖지 않아도 돼. 천천히. 아니에요, 엄마. 저는 엄마의 말을 끊고 아저씨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기대와 긴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한번 들이쉬고 용기를 내어 내 입을 열었습니다. 네, 아버님.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아저씨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엄마의 눈에는 또다시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고맙다, 은정아. 정말 고맙다. 이제 정말 우리가 한 가족이 된 것 같네요. 이리 그날 이후 저는 그를 아버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부를 때마다 입에 붙었고 마음도 점점 편안해졌습니다. 아버님은 제게 진짜 아빠처럼 다정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제가 야근이라도 하는 날이면 너무 무리하지 마라 며 걱정 어린 문자를 보내주셨고 제가 좋아하는 과일을 한 알음 사들고 회사 앞에 찾아오시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어 밤늦게 술에 취해 들어온 날이 있었습니다. 엄마에게는 차마 말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었는데 아버님은 말없이 제 옆에 앉아 제 주정을 다 받아주시고 따뜻한 꿀물을 타주셨습니다. 은정아 힘들면 아빠한테 다 털어놓아도 괜찮아. 이제 내가 네 아빠니까.
그 말에 저는 또다시 아이처럼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돌아가신 아빠에게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하고 든든한 사랑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엄마와 아버님은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에는 가까운 친척들과 친구분들만 모셨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엄마의 모습은 제가 본 그 어떤 모습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엄마의 손을 잡고 입장하는 아버님의 얼굴에는 세상 모든 행복을 다 가진 듯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두 분의 모습을 보며 진심으로 축복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가 드디어 진짜 행복을 찾은 것 같아 너무나 기뻤습니다. 결혼 후 두 분은 세탁소를 정리하고 아버님의 공방 근처에 작은 집을 얻어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렸습니다. 더 이상 독한 세제 냄새가 아닌 향긋한 나무 냄새가 나는 집이었습니다. 엄마는 아버님의 공방 일을 도우며 낡은 가구에 새로운 색을 칠하고 생명을 불어넣는 일에 큰 기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에게 그런 예술적인 재능이 있는 줄은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이제 저는 주말마다 엄마와 아버님이 계신 그 집으로 향합니다. 그곳에 가면 언제나 저를 반겨주는 따뜻한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정원을 가꾸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고 밤늦도록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눕니다. 뺨을 맞았던 그날의 상처는 이제 더 깊은 사랑과 이해로 완전히 아물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혈연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는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요. 엄마와 아버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제게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저는 이제 60을 훌쩍 넘긴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제 옆에는 언제나처럼 든든한 남편 진우 씨가 함께하고 있지요. 우리는 이제 세탁소의 퀴퀴한 세제 냄새가 아닌 그의 공방에서 풍겨오는 향긋한 나무 냄새를 맡으며 매일 아침을 맞이합니다. 딸아이가 저를 때렸던 그날 제 인생은 잿더미가 되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바로 그 순간이 제 인생의 진정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잿더미 속에서 비로소 제 자신의 삶을 살겠다는 용기의 씨앗이 싹 텄으니까요. 결혼 후 저는 남편의 공방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빗자루질을 하거나 그의 연장을 닦아주는 정도의 소일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제게 낡은 나무 의자 하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 의자에 당신이 원하는 색을 한번 칠해보지 않겠어?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걸 해요? 망치기만 할 텐데요. 평생 남의 옷이나 빨던 제가 무언가를 창조하는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제 손에 붓을 쥐어주며 할 수 있다고 저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망쳐도 괜찮소. 세상에 처음부터 완벽한 것은 없으니 당신 마음이 가는 대로 자유롭게 한번 해봐요. 그의 말에 용기를 얻어 저는 조심스럽게 의자의 붓질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떨리고 어색했지만 붓이 나무 위를 스칠 때마다 제 마음속에 억눌려 있던 무언가가 함께 풀려나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의자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해바라기를 그렸습니다. 샛노란 꽃잎이 활짝 피어나는 모습을 그리면서 제 인생도 저 해바라기처럼 다시 활짝 피어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며칠에 걸쳐 완성된 제 첫 작품을 보고 남편은 제게 말했습니다. 보시오. 당신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재능이 숨어 있었지 않소. 그의 칭찬에 저는 어린아이처럼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공방에서 낡은 가구에 그림을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일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제가 그림을 그린 가구들은 신기하게도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제 그림에는 제 삶의 이야기가 그리고 따뜻한 위로가 담겨 있기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말해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세탁소 구석에서 웅크리고 있던 자신감 없는 여자가 아닙니다.
저는 박서현 작가님이라고 불리며 저만의 작품 세계를 만들어가는 당당한 여성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 곁에서 늘 저를 믿어주고 지지해준 남편, 그리고 저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준 딸아이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며칠 전 딸아이가 예쁜 손주를 데리고 저희 집에 놀러 왔습니다. 7살이 된 손녀딸이 제 무릎에 앉아 제가 그림을 그린 흔들의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랐습니다. 저는 손녀를 품에 안고 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에 할머니는 아주 오랫동안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이었단다. 그런데 어느 날 아주 멋진 할아버지를 만나서 다시 행복해지는 법을 배우게 되었지. 제 이야기를 듣는 남편과 딸아이의 눈가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과거의 상처와 외로움 속에서 홀로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저는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잿더미 속에서도 얼마든지 아름다운 꽃은 다시 피어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행복해지려는 용기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저 역시 50이 넘은 나이에 잿더미가 된 삶 속에서 다시 뜨거운 사랑을 시작했고 잊고 살았던 제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가장 위대한 힘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삶에도 분명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날이 다시 찾아올 테니까요. 제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울림을 주었을지 궁금합니다. 오늘 우리는 박서현이라는 한 여성의 삶을 통해 잿더미가 된 인생 속에서도 어떻게 다시 뜨거운 불씨를 피워낼 수 있는지에 대한 가슴 뭉클한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50대 여성의 늦깎이 사랑 이야기를 넘어 우리 모두의 삶에 적용될 수 있는 깊은 교훈과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잊고 삽니다. 행복할 권리가 우리 모두에게 나이와 상관없이 동등하게 주어진다는 사실을요. 박서현 씨의 삶처럼 많은 어머니들이 자식을 위해 혹은 먼저 떠난 배우자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 때문에 자신의 행복을 뒷전으로 미루곤 합니다.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냐며 스스로를 외로운 성에 가두어 버립니다. 하지만 정말 먼저 떠난 이가 혹은 애지중지 키운 자식이 바라는 것이 우리의 그런 모습일까요? 아닐 겁니다. 그들은 우리가 남은 생을 슬픔과 외로움 속에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랄 것입니다. 서연 씨가 최진우라는 사람을 만나 다시 여성으로서의 자신감을 되찾고 환하게 웃게 된 것처럼 우리에게는 언제든 다시 행복해질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누군가에 대한 배신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용기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딸의 차가운 시선과 모진 말에 부딪혔을 때 서현 씨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 과거의 어둠 속으로 숨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세상의 손가락질이 두려워 어렵게 찾은 사랑을 외면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녀는 선택했습니다. 도망치는 대신 자신의 상처와 외로움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이 용기가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진짜 용기입니다. 우리 삶에는 수많은 두려움의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두려움, 타인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하지만 그 두려움의 벽을 넘어설 때 비로소 우리는 서현 씨가 마주한 새로운 아침처럼 눈부신 인생의 다음 장을 열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박서현 씨의 사연은 실제 여러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이며 특정 개인의 삶을 그대로 옮긴 것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교육적인 목적과 함께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와
희망을 드리고자 제작되었습니다. 이야기에 담긴 모든 내용은 작가의 창작물이며 삶의 다양한 가치를 함께 생각해보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이 콘텐츠의 작가로서 이 이야기를 쓰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소리 없이 외로움을 삼키는 어머니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요. 어머니는 늘 강한 존재로만 여겨지지만 그들도 사실은 위로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한 명의 여자입니다. 딸 은정이가 엄마를 이해하지 못하고 상처를 주는 장면은 어쩌면 우리 사회의 많은 자식들이 무심코 저지르는 잘못일지도 모릅니다. 딸이 악해서가 아니라 엄마를 한 명의 독립된 인격체로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비극이죠. 서연 씨가 엄마라는 이름 뒤에 가려졌던 박서현이라는 자신의 이름을 되찾아가는 과정이야말로 이 이야기의 진정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그 계기가 되었을 뿐, 진짜 변화는 그녀 자신의 내면에서 시작된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서연 씨의 모습에서 자신의 한 조각을 발견하고 나의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용기를 얻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의 것이며 행복을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혹시 여러분에게도 가슴속에 묻어둔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아래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공감해 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큰 위로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